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당직 사병과 군부대 간부들을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팀 검사를 1명에서 3명으로 충원한 지 이틀 만입니다. 추미애 장관 측은 부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전 주한미군 지원단장을 고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호인단은 추 장관의 가족들이 수료식 때 지원단장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았고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 일괄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 20만 원을 사용하면 15%에 해당하는 3만 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에 중복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국내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와 독감 검사에서 2개 모두 양성이 나온 사례들이 나온 것으로 보이며 중복 감염이 더 치명적인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관리 부실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출입 명부와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기록 관리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연일 의혹만 쌓여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는 추 장관 아들과 당일 통화했다고 주장하는 당시 당직 사병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당직 사병에게 휴가 연장을 해주라고 지시한 그 군 간부가 누구인지도 얼굴 확인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군 간부 당사자도 오늘 소환 조사했는데요. 지난 8개월 동안 지지부진했던 수사로 눈총을 받아왔던 검찰이 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요? 첫 소식 이현우 기자입니다. 오늘 검찰은 추미애 장관 아들이 미복귀한 날 당직을 섰던 예비역 사병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병사는 당시 미복귀 상태였던 추 장관 아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한 뒤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늘 조사에선 추 장관 아들을 휴가자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의 진위와 이런 지시를 한 당사자가 누군지 확인하는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소속 부대 장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잇따랐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부대 지원 장교였던 A대위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A대위는 앞서 지난 6월 참고인 조사에서 2017년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진술 내용이 참고인 조서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경위 등을 파악하려고 다시 부른 겁니다. 검찰은 오늘 당직 사병에게 A대위의 얼굴을 보여주고 A대위가 당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처리를 지시한 사람인지 물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물 보고 맞느냐 안 맞느냐 보고 말했어요. 오늘 소환자 중에는 같은 부대 소속 B대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B대위는 당시 추 장관 아들 부대의 운영 담당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검찰에 따른 군 관계자 소환 조사가 지난 8개월간 지지부진했던 수사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자, 이번 의혹은 오늘 소환된 이 당직 사병의 폭로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은 이 당직 사병과 당시에 통화한 그 자체가 없다며 거짓 증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 당직 사병에게 힘을 실는 이 당시 함께 근무했던 병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민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와 카투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A 씨는 서 씨의 휴가 미복귀 논란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휴가 미복귀는 흔하지 않은 일이라며 당시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6월 25일 외박 복귀 신고를 위해 부대 행정실을 찾았는데 그 자리에서 당직사병 현모 씨가 인사 담당 행정병인 자신에게 서 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A 씨는 또 신원 미상의 대위가 당직 사병을 찾아와 서 씨를 휴가 처리했다는 얘기도 기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가 밝힌 정황은 당직 사병 현 씨의 증언과 비슷합니다. 미복귀자가 이제 한 명 있다고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받고 나서 저도 빨리 전화를 하게 되니까 한 오후 9시 전후로 해가지고 전화를 했고요. 집을 당시에. 하지만 서 씨 변호인들은 서 씨가 25일은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 사병과 통화할 일이 없었다며 허위 사실이란 입장입니다. 두 차례 병가 후 휴가를 추가로 받은 상태여서 부대에서 복귀하란 전화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현 씨는 국민의힘 의원실과의 SNS 대화에서
서 씨가 당시 통화에서 당연하게 집이라고 했다며 서 씨 측에서 전화 유무에 대해 너무 확신하니 조작 은폐될까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철입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때 추미애 장관 아들의 통역병 파견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있지요. 새로운 증언이 추가됐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당직자 출신의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이 장관 보좌관실의 이 실무자와 이 문제를 두고 목소리를 높이며 말싸움을 벌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현직 장성은 지난 2017년 10월 추미애 장관 아들의 평창올림픽 통역병 파견 청탁이 들어왔다고 기억했습니다. 올림픽 개막 4개월 전이었습니다. 이 장성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장관 보좌관실의 실무진을 찾아와 통역병 민원을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령급인 실무자가 민원 처리를 거부하자 고성이 오가고 말싸움이 5분 넘게 이어졌다고도 했습니다. 실무진과 언쟁을 벌인 정책보좌관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입니다. 이 장성은 정책보좌관에게 당신은 민주당 당직자가 아닌 공무원이라며 청탁만으로도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말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책보좌관은 통역병 선발 담당자 연락처를 달라고 해 받아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장성은 현 정권 들어 추미애 장관 아들 것 말고는 청탁 내용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제3자를 통한 공직자의 청탁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직부여 같은 병역 업무도 포함됩니다. 채널A는 당시 정책보좌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추미애 장관 측과 여권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군 당국자들을 겨냥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이 미 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던 이모 전 육군 대령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추 장관 가족 측이 교육훈련 수료식 날 이전 대령을 따로 만나지 않았고 자대 배치 청탁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당에서 수료식에서 참석한 부모님들을 전부 모아놓고 자대 배치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진 촬영을 했을 뿐입니다. 앞서 이전 대령은 수료식 당일 추 장관 가족을 언급하며 자대 배치 청탁이 들어왔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처음에 이사단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제가 규정대로 했고. 여권에서는 재보험성을 공개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전 대령이 남다른 관계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신 의원이 육군 3사단장이던 2011년 이전 대령은 3사단 참모장을 지내며 서로 각별한 관계를 쌓아왔다는 겁니다. 신 의원은 3사단에서 3개월 정도 함께 근무했지만 각별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는 아니었고 이번에 관련자 명단을 가지고 접촉하면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대령을 고발한 것은 핵심 제보자 입에 재갈을 물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추미애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이 추 장관과 손절하는 결단을 내리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주요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신임 지도부들과의 상견례 성격의 간담회를 위해서입니다. 예상대로 코로나19 극복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관심은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논의할지에 모아졌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침묵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법무장관을 연속해서 본인 스스로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먼 두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앉혀서 오늘날 이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으실 겁니다. 이렇게 시간 끌 일이 아닙니다.
추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없다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예정된 대정부 질문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겨루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자,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검찰이 소환한 이들을 통해 무슨 의혹을 밝히려는 건지 외교안보 국제부 최선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이 검찰이 오늘 당시 당직 사병과 대위 2명을 불렀어요. 뭘 밝히려는 겁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파악된 게 2017년 6월 25일 일요일이었습니다. 당시 당직 사병이었던 현모 병장이 추 장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부대에 복귀하라고 한 겁니다. 그 통화를 끊은 지 20분 후에 이름 모를 대위가 찾아와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정정 보고하라고 했다고 현모 씨가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오늘 현 씨에게 오늘 당시 간부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실관계 확인까지 거쳤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잘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은데 좀 맞는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어깨에 육군본부로 추정되는 부대 마크를 단 대위를 찾기 위한 작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찾으려는 그 대위, 오늘 소환된 2명의 대위 중에 그 당직 사병을 찾아간 대위가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상급 부대 장교인 A대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대위는 당시 추미애 대표 보좌관이라는 인물로부터 1차 병가 당시 연장 요청 전화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는데요. A대위는 상부에 보좌관 전화 내용을 전달하고 개인 연가 처리 지시까지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반면 B대위는 추 장관 아들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고 있지만 휴가 연장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직 사병은 당시 모르는 대위가 찾아왔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B대위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대위가 밝혀진다면 이 대위는 왜 휴가 연장을 지시했는지,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이런 게 나오겠군요. 그런데 이 추 장관 아들 측은 당직 사병과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추 장관 아들의 2차 병가는 6월 23일 금요일로 끝납니다. 당직 사병이 근무했다고 밝힌 날은 25일 일요일이고요. 이틀간의 시차가 나죠. 그래서 6월 23일 당직 사병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추 장관 아들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카투사는 주말에 외출 외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요일 휴가가 끝나도 일요일 저녁에 부대에 복귀하게 됩니다. 현 씨는 자신의 GPS 기록과 지인들과의 메신저 대화 기록을 근거로 자신이 부대에 있었고 2017년 6월 25일 추 장관 아들과 통화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추 장관 아들의 통화 기록을 조사해보면 사실 파악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은 추가로 당시에 이미 구두로 개인 휴가 처리가 결정된 상태라 당직 사병과 통화할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엇갈리네요. 그런데 이 휴가 연장 의혹이나 이 통역병 차출 의혹이나 추 장관 의원실 보좌관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추 장관 부부가 직접 뭔가를 신경 쓴 정황이 발견됐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추 장관 아들의 1차 병가가 끝난 날인 6월 14일 국방부 민원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서 씨의 부모, 그러니까 추 장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병가 연장에 직접 나선 정황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민원실 전화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병가가 끝나는 당일 문의가 있었고 곧바로 다음날 2차 병가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이렇게 날로 의혹은 불어나는데 이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의 시선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사팀은 관련 의혹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휴가 연장 청탁, 부대 재배치, 통역병 선발 등 지난 1월 고발 때보다 더 많은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또 검찰은 휴가 연장과 관련한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군 간부의 진술을 조서에 누락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특검이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는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 기자였습니다. 자,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찍힌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문자 메시지를 두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큽니다. 윤 의원은 잘못을 사과하고 이낙연 대표가 엄중 주의 조치까지 내렸지만 국민의힘은 제2의 드루킹 사건이다. 이 50 시절에 보도 지침 같다며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어제 카카오 고위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시도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성명을 내고 카카오는 그동안 민주당과 윤 의원으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제2의 드루킨 사건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50 시절의 보도 지침이 되살아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일 때는 드루킹이고 여당일 때는 그냥 킹입니까?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 요구는 물론 국회 윤리위 회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태세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하게 주의를 드립니다. 당사자인 윤영찬 의원도 여야 대표연설에 포털사이트 노출 과정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가졌던 것이라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윤 의원실 측은 전화 의혹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 논란에 카카오 측은 메인에 노출되는 기사는 AI 알고리즘을 통해 배열돼 인력이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기사 배열 이력을 확인해보니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던 지난 6일과 7일 포털 다음 메인 화면에 배열된 기사 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두 4건으로 같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11시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낙연의 경고, 앞서 이제 리포트 보셨을 텐데요. 이 대표가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내부에 쓴소리를 한 거죠? 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엄중주의 경고를 했는데요. 국민에게 오해를 사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꽤 신속한 대응인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이 연일 터지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까지 확산되면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거란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윤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정현 전 의원의 세월호 보도 개입을 연상시킨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런데 이 유탄을 맞은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김태년 원내대표입니다. 국민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운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겠습니다. 원내대표께서 이에 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갸웃하는데 김태년 원내대표는 왜 나한테 고민을 하라고 할까? 이런 표정이에요. 그렇죠. 네,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원내 상황을 책임지는 만큼 현역 의원들의 돌발 행동을 잘 관리해라, 이런 차원으로 보입니다. 네, 이낙연 대표 오늘 경고가 당내 기강을 잡으려는 거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이 대표는 총리 시절부터 군기 반장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떤 것을 김 실장이 얘기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판단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정보 관계자가 충분한 말씀을 민감하고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이낙연 대표가 잡음 없이 당을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 군기 반장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원래 편한 카투사,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이 추 장관을 엄호하는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 연일 논란이에요. 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에요. 카투사는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 휴가를 갔냐 안 갔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투사는 원래 편한 곳이니까 휴가나 보직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게 들립니다. 카투사 모임이라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단체는요, 카투사에도 힘들게 군 생활을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카투사 출신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무엇보다 더 잘 알 것이라는 반박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번 의혹의 본질은 이 당대표 직위를 앞세워서 외압을 넣었냐 안 넣었냐, 이거지 사실 카투사가 편하냐 안 편하냐, 이건 아닌데요. 그렇죠. 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도 논란입니다.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진척이 공수처
통과시키고 했더라면 권력자의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식당 가가지고 김치찌개 시킨 거 좀 빨리 좀 주세요. 그럼 이게 청탁이에요, 민원이에요?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김치찌개와 비교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어차피 나올 휴가 빨리 좀 나오게 해달라고 한 건 청탁이 아니라 민원이라는 건데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 사람들은 평소에 식당에서 김치찌개 시켜 먹듯이 청탁을 하나 보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이게 자꾸 이 소모적인 정치 공세로 흐르는데요. 이 추미애 장관이 침묵을 깨고 이 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어딜 가나 써야 하는 출입 명부 문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귀찮더라도 시민들이 이 출입 명부를 잘 써야 확진자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건데 제대로 갖추지도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간 이동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출입 명부 관리가 엉터리입니다. 추석이 코앞인데 재점검해야겠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용객들이 몰리는 점심시간. 사람들이 출입 명부와 손소독제를 올려놓은 출입문 옆 탁자를 스쳐 지나 안으로 들어갑니다. 간혹 손소독제를 짜서 쓰는 사람이 있지만 이름과 연락처를 적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분 사이 수십 명이 드나들지만 출입 명부를 적은 사람은 두세 명뿐. 막상 명부에 이름을 적으려 해도 볼펜이 안 나와 그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거 못 쓰겠네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대형 음식점이나 다름없지만 이용자의 체온을 재거나 출입 명부를 적으라고 안내하는 직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채널A 취재가 시작되고 한참 뒤에야 직원이 나타납니다. 이제 식사하러 가고 저희도 이게 사실 이 안에 항목 세워야 되는 거 다 이해하고. 다른 휴게소 사정은 어떨까? 안내 직원이 있긴 한데 음식 조리복을 입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이제 휴게소 들어가지고 제가 포샵을 했어요. 명부에 이름을 적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거나 명부를 썼다고 말하면 확인 없이 그냥 들여보내기도 합니다. QR코드 인식 장치가 꺼져 있거나 출입문은 여러 개인데 출입 명부를 적는 장소는 한두 곳만 준비한 휴게소도 있습니다. 원래 그냥 아무도 얘기할 거 없어서 그냥 들어왔죠. 도로공사는 방역 지침은 휴게소에 전했지만 실행은 휴게소 운영사의 몫이라는 입장입니다. 넓은 공간에 매장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훨씬 많은 인파가 추석 연휴 기간 중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 다른 방역 사각지대가 될지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손님이 작성한 출입 명부를 제대로 보관하냐도 문제입니다. 특히 손으로 쓴 명부는 이름과 연락처가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현장에서 가게 주인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지훈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먹자골목. 업주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까? 심지어 출입명부를 분실한 업소도 있습니다. 출입명부는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정확하게 작성돼야 합니다. 하지만 부실한 관리 탓에 꺼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친구 중에 그런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뭐 한 자리씩 바꿔서 적는다거나 이름을 다르게 적는다거나. 손님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이름과 연락처를 적자마자 메모지로 가리는 업소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상대방의 SNS가 나오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이 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방역당국은 수기명부 대신 QR코드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QR코드는 개인정보와 방문 장소가 각각 따로 보관돼 보안상 더 안전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저장된 정보는 4주 뒤 자동 삭제됩니다. 15초마다 모양이 바뀌어 명의를 도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요거 말고도 QR코드를 어떻게 찍는가를 좀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앱을 받아서 오는 사람들한테 QR코드 찍는 거 한번 해줘야 돼요. 하지만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의 QR코드 활용률은 30% 수준입니다.
수기 명부보다는 QR코드를 활성화하되 QR코드 정보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내가 어딜 지나갔는지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기록도 방역당국에 수집됩니다. 이태원과 광화문 집회 관련 검사 대상자도 이 기지국 정보로 찾아냈죠. 확진자 관련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 기록들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보관한다고 합니다. 장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주부인 A씨는 지난달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구청에서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지국 정보로 해서 연결받아서 전화를 했다고 당연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고요. 왜냐면 제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를 안다는 게. 당시 이동통신 기지국 정보를 근거로 검사 통보를 받은 서울 시민만 10,000명이 넘습니다. 방역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건 이해하지만 당사자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만약에 이게 불순한 의도로 누군가가 진짜 감시하는 용도로 빅브라더를 생각을 하고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냥 지나다니는데도 감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니까. 일정 기간 지나면 저절로 파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죠. 예.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돼 방역당국은 합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이 확보한 개인정보는 암호가 걸린 파일 형태로 보관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폐기하고 당사자에게 알릴지에 대한 근거는 명확치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보관한다는 방침이지만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것도 불안감을 키우는 이유입니다. 보관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법에 명시해야 될 것이고 권한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도.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1일 코로나19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자, 확진자는 더 늘어나지 않지만 100명대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감까지 유행할까 걱정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에 중복돼 걸린 사례가 나왔는데 초기 증상도 비슷해서 불안합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침과 발열, 근육통 등 초기 증상이 비슷해 구별이 쉽지 않은 코로나19와 독감. 국내에서도 코로나19와 독감에 중복으로 감염된 사례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인플루엔자 검사도 하고 또 코로나 검사도 했을 경우에 두 개가 다 이제 양성이 나온 사례들이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국내 한 병원에서 중복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들었다며 방역당국이 직접 판단한 게 아닌 만큼 향후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복 감염됐을 때 증상이 더 악화되는지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감소세가 계속된다면 추가 연장은 없을 걸로 보이지만 최근 2주간 발생한 집단 감염만 50건이 넘는 만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이달 중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힌 부분은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장 시장에 출시돼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생산 공정을 검증하기 위한 상업용 생산을 의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려고 요즘 물티슈 사용량도 크게 늘었죠. 그런 분들 보셔야 할 뉴스입니다. 물티슈라고 해서 종이일 것 같은데 잘 썩지 않는 플라스틱 성분입니다. 포장에 친환경이라고 써 있어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써야 합니다. 현장 카메라 김철웅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서남 하수 처리장입니다. 분뇨를 처리하는 곳인데 물티슈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물티슈나 콘돔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많이 뭉쳐있다 보니까 사이사이에 끼면 저희가 이제 수작업으로 이렇게 손으로 팔굽혀로 빼는 작업을 하거든요. 휴지와 달리 물티슈는 물에 녹지 않아 벌어지는 일입니다. 말려 들어가는 건 이런 것들이 다 물티슈예요. 어마어마하죠, 사용량이. 우리가 무심코 변기해버린 물티슈는 정화조를 거쳐서 하수 처리장에 오기까지 녹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날카롭게 새긴 갈고리로 작업자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이렇게 빼내야 합니다.
이 작업을 매일 4-5번씩 해야 합니다. 제때 걸러주지 않으면 장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링칼라 같은 게 멀어져요. 많이 끼고 그러면 이게 잘 찢어지질 않으면서 유지보수 비용이나 이런 게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분뇨에서 걸러낸 이물질 덩어리는 물기를 뺀 채로 이렇게 배출됩니다. 이 하수 처리장에는 서울 9개 구의 분뇨가 모이는데요. 여기 제 키의 절반만한 통이 있죠. 이 통에 15개 분량이 매일 나온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 이 물티슈입니다. 하루에 약 10톤가량 물티슈 덩어리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도 걸러지지 않은 물티슈는 결국 좁은 배관 안을 막습니다. 직접 사람이 들어가서 손으로 끄집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산소 마스크 쓰고. 코로나19로 개인 위생이 강조되면서 물티슈는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은 올해 2월부터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물티슈 원단 대부분이 폴리에스터 등 플라스틱 성분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이거를 이 티슈하고 똑같은 성분일 거라고 잘못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뀌는 거죠. 대부분 성분이 물에 보존제와 보습제, 향료를 섞어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뭐 안심, 뭐 내추럴 허브, 뭐 맑은 네이처 그린 이런 거는 다 의미가 없는 거다. 여기 있는 성분을 보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곰팡이나 세균에 의해서 부패를 하기 때문에 그 보존제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소듐 벤조에이트, 메칠 프로판다이올, 하이드록시 아세토페논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 살균 소독제예요. 친환경, 저자극을 강조하는 유아용 물티슈 역시 성분 면에서 일반 제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티슈를 골라야 할까? 우선 제품 뒷면의 성분 표기를 확인해 짧게 적힌 것이 좋습니다. 사용된 화학물질 종류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또 용량과 매수가 적을수록 보존제, 보습제가 적게 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물을 부어 사용하는 건티슈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화학물질이 좀 거북하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건티슈를 쓰는 게 좋습니다. 물 이외에 다른 성분은 전혀 넣을 필요가 없죠. 물티슈로 물건이나 손을 닦는 건 괜찮지만 눈, 코, 입을 직접 닿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는 물론 일부 물티슈 성분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신체를 닦을 땐 이 물티슈 사용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게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현장 카메라 김천욱입니다.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또 기침이나 두통 같은 이런 증상이 있다면 덜컥 겁부터 나죠. 코로나19인지 독감인지 구별법이 궁금하다는 문의 많은데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은 접촉이나 침방울처럼 감염 경로가 같고 증상도 유사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이 전 세계 코로나19 데이터 지도를 토대로 두 질병을 비교했습니다. 발열과 기침, 몸살에 때로는 구토, 설사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유사했는데요. 다만 독감과 달리 코로나19 환자 중에는 후각이나 미각을 잃은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보건당국도 후각이나 미각 소실이 있다면 코로나19 의심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증상 발현 순서는 어떨까요?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를 보면 코로나19는 발열부터 증상이 시작되고 독감은 기침, 두통 이후에 발열이 나타날 수 있다며 순서의 차이가 있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만큼 사실상 검사 없이는 진단이 어렵습니다. 독감은 근육통이 굉장히 심하고 열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운행이 좋은 사람도 약하게 앓거든요. 감염이 100% 하기는 어렵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독감마저 유행하면 방역 체계가 마비될 수 있죠. 때문에 정부는 이 무료 독감 접종 대상을 대폭 확대했는데요. 지난해 독감 접종을 했으면 올해는 안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올해 유행할 바이러스를 예측해서 이 백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독감 접종은 매년 해야 합니다. 팩트맨 시청자분이 올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백신은 이 사가 백신인데 이 3가, 4가 차이가 뭔지 문의 주셨는데요. 백신에 들어가는 바이러스 수 차이입니다.
3가는 A형 바이러스 2종과 B형 1종, 4가는 B형이 하나 더 포함됐습니다. 접종을 했어도 이 독감 100% 예방하는 건 아닌데요. 마스크 쓰고 손 잘 씻는 위생수칙 지켜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분들 알아요. 당정청이 13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게 아동 돌봄 쿠폰도 지급하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아쉬워하는 국민들을 다독이려는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연령대 제한을 두지 않고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9월 한 달치 2만 원의 통신비가 지원되는데 통신사가 요금을 할인해주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통신비 일괄 지원 방침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생각이 일치하면서 결정됐습니다. 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다.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안이 확정되면 전체 국민의 85% 정도가 통신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9천억 원가량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4차 추경을 통해 아동 돌봄 쿠폰도 확대 지급할 방침입니다. 최근 비대면 원격 교육이 실시되면서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지출되고 육아는 육아대로 챙겨야 하는 가정들의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에 4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번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대신 기존에 지급됐던 40만 원의 절반인 20만 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들은 우선 가계에 도움이 되겠지만 세금 인상을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이들 간식비나 아니면 장난감 이런 교재들 이런 걸 살 때는 간접 준다고 하니까 좋긴 한데 진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지원, 지원금이 마련이 돼 있는지 이런 게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당정청은 내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관련 세부 내용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전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했다가 좌절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민이 경기도 내에서 지역 화폐를 쓰면 25%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기존 10% 외에 15%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역화폐 20만 원을 충전하고 2달 내에 모두 쓰면 기존 인센티브 2만 원에 3만 원 추가 인센티브까지 총 5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000억 원. 재원은 코로나 위기 긴급지원 예산 500억 원을 포함해 전액 도비로 마련됩니다. 인센티브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도는 333만 명이 혜택을 받고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8천억 원 이상 소비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보건방역 못지않게 경제방역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 진작 정책이 보건방역을 방해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전쟁 중에도 최소한의 삶을 위해 소비는 해야 하고 상인은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삽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도민 모두에게 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두 번째 현금성 지원 대책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늘리자고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이 지사가 25%에 이르는 지역화폐 인센티브안을 발표한 겁니다. 이 지사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2차 재난소득 지급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이 지자체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향후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의 재정 자립도는 올해 기준 51.18%로 전국 시도 중 4번째로 높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실업 한파가 심각합니다. 취업자 수가 6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11년 만에 가장 오랜 기간 감소입니다. 이마저도 이번 코로나 2차 재확산 여파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
다음 달은 물론 올해 남은 기간도 회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올해 2월 졸업 후 반년 넘게 금융권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29살 김성빈 씨. 다른 인턴이나 대외 활동, 자격증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조차 다 막혀가지고 코로나19 재확산에 하반기 채용마저 불투명해지자 걱정이 더해집니다. 지원을 못할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그런 불안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8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7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줄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긴 기간 줄어든 겁니다. 특히 쉬었음 인구가 지난해보다 29만 명 늘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통계엔 코로나 2차 재유행 영향이 반영되지 않아 다음 달 고용 상황이 더 우려되는 상황. 대기업의 74%는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거나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깊어진 고용 절벽에서는 공공 일자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민간 일자리 만들어지면 규제 완화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죠. 한편 정부는 고용 취약계층 지원 내용이 포함된 4차 추경을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요즘 공모주 청약이 증시 로또로 불리며 열풍 수준인데요. 카카오 게임즈로 몰렸던 청약 대기자들의 다음 타깃은 바로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노리는 준비된 자금만 30조 원이나 될 정도로 젊은 층들이 빚은 물론 또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2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가수로선 최초, 아시아 가수로선 두 번째 대기록. 다음 달 5일, 6일 공모주 청약을 앞둔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과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 잔고는 하루 만에 29조 원 늘었습니다. 이달 초 카카오 게임즈 공모주 청약에 몰렸다 환불된 자금으로 추정되지만 증권업계에선 이 자금이 고스란히 빅히트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빅히트의 시가총액은 SM과 JYP, YG 등 국내 3대 연예기획사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5조 원으로 예상되는 상황. 타산이면 10조 이상을 트라이 볼 수 있는 큰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안고 잔류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청약 증거금이 많을수록 주식을 많이 배정받기 때문에 작년층에 비해 자금력이 달리는 2030 세대의 빅2도 예상됩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신용대출은 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한 달 증가액으론 사상 최대치입니다. 증권업계는 이 자금 상당액이 증시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BTS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만 노리는 게 아니고 이미 세계적으로 성공한 일종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훨씬 성장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에 이어 내년 초까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지 등 기업 공개 대여들이 줄줄이 상장을 기다리고 있어 청약 열풍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코로나 시대 항공업계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객기 좌석을 떼고 화물기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여객기 좌석을 하나씩 제거하자 넓은 공간이 확보됩니다. 텅 빈 여객기 안을 사람 대신 화물로 채워갑니다. 기존 여객기 화물칸에는 22톤 정도의 화물의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객실에 269석의 좌석을 제거하게 되면 약 10여 톤의 추가 화물 탑재가 가능합니다. 대한항공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쉬고 있는 여객기를 화물 전용기로 개조해 화물 노선에 투입했습니다. 글로벌 항공사들이 줄줄이 적자를 보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화물을 실어 나르며 지난 2분기 1,400억 대의 깜짝 흑자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조만간 여객기 2대를 화물 전용기로 개조할 예정이고 진에어와 티웨이 등 저비용 항공사들까지 가세해 화물 운송 사업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지 않는 한 버티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수송을 통한 수익성 개선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국내 항공산업에서 구조조정은 좀 필연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여객 수는 지난해보다 80% 가까이 줄었고 국제항공운송협회는 향후 3, 4년 동안은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은 암울합니다. 누적 사망자가 90만 명을 넘어서서 이번 달 안에 1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백신 개발에서 가장 앞섰던 영국 제약사가 부작용 때문에 암초를 만났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포드대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는 마지막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영국과 남아공, 미국 60개 이상 도시에서 임상시험 참가자가 지원했습니다. We have to stop it somehow, and this is a step to do it. This is the first step. We want this to end, and I'm doing this for myself and the community. 모더나 화이자와 함께 백신 선두 후보로 꼽혔던 아스트라제네카가 돌연 임상시험 일시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임상시험 참가자 1명에게서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외신은 영국의 이상 참가자에게서 발견된 질환이 염증성 증후군의 일종인 횡단척수염이라고 전했습니다. 심각할 경우 하체 마비로까지 이어지는 질환입니다.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내 몸을 공격할 수 있는 형태로 유도가 되면 그럼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형태의 질환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이 유일하게 백신 공급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백신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나머지 2개 제약사는 다음 달 중순 백신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변수가 산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백신 승인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제약사 9곳은 안전성이 입증된 뒤에만 당국의 백신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매뉴얼의 나라 일본도 마스크 시비는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선 여객기에서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서 임시 착륙까지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홋카이도를 떠나 오사카로 가는 일본 국내선 여객기. 승무원과 승객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옆 승객이 마스크를 안 쓴 사람과 가까이에 앉기 싫다고 하자 모욕을 당했다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기장은 결국 목적지가 아닌 니가타 공항에 노마스크 승객을 내리게 했고 함께 탑승한 124명의 승객은 2시간 늦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 마스크 문제로 비행기가 임시 착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이 마스크 착용에 대해 피로감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정치 집단은 코로나19는 그냥 감기일 뿐이라며 시내 한복판에서 노마스크 집회를 열고 지하철 투어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난 시민들은 SNS를 통해 다수를 향한 테러 행위라며 시위 참여자들을 맹비난했습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0명 안팎으로 일본 정부는 감소 추세라 판단해 스포츠 경기의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여행 장려 캠페인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은 기상이변까지 겪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에서는 폭염이 이어지다 하루 만에 폭설이 내렸고 캘리포니아의 살인 더위는 50도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쉴 새 없이 눈이 내리면서 겨울왕국으로 변한 콜로라도주 덴버. 지난 73일 동안 3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졌던 이곳은 하루 새 1.6도까지 수은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폭염 속에 활짝 피었던 꽃들은 폭설과 눈보라에 파묻혔고
상점가는 급히 겨울옷을 내놓았습니다. Today we had a little bit of a run on our winter merchandise that has been sitting around all year, and now we brought it down on the sales floor. 북쪽 지역에서 급속히 세력을 확장한 한랭기단 영향으로 기록적인 기온 급감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 지역에서 9월에 눈이 관측된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20년 만입니다. 콜로라도뿐만 아니라 와이오밍, 네바다, 유타주 일부 지역에서도 때이른 9월 눈이 관측됐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은 미리 수확하거나 사전 대비에 분주했습니다. Less worried about piping at the moment. It's been 100 degrees, the ground is warm, our houses are warm. We want to take safety precautions on the backflow device. 반면 캘리포니아 지역은 이상고온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49.4도까지 치솟은 LA 인근 한 지역의 기온은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The biggest concern is for people that don't have air conditioning or some place to go where it's cool. 곳곳에서 40도가 넘는 살인 더위가 이어지자 전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기가 끊겨 주변이 암흑으로 변한 주택가인데요. 폭염 속에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자 캘리포니아주는 순환정전 등을 실시하며 부족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사건 사고 뉴스입니다. 만취 운전자가 배달 오토바이를 치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치킨집 사장인데 경기가 어려워서 직접 배달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빗길을 내치며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119 구급차. 도로 위엔 사람이 쓰러져 있고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는 비상등을 켠 채 중앙선을 넘어 서 있습니다. 오전 0시 55분쯤 배달 오토바이가 벤츠 승용차와 부딪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그대로 충돌한 겁니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는 인도로 옮겨졌는데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부서져 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 2년 전부터 치킨집을 운영해온 남성은 아내와 함께 식당 운영부터 배달까지 도맡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역시 밤늦은 시간까지 치킨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남한테 비키지 않고 원래부터 배달뿐 없이 자기 둘이서 원래 했었어요. 마누라랑 둘이서. 아니 지금 달려간다고 하는데 누구를 누구 쓰냐고 사람을 쓸 수가 없죠. 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 도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여성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추석 연휴 열차표 예매가 어제 시작됐는데 온라인에 벌써부터 암표 상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서울에서 동대구로 가는 기차표 3장을 판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장에 6만 원꼴, 원래 가격보다 40% 가까이 웃돈을 붙였습니다. 원하는 시간 열차표를 대신 예매해준다는 글들도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가능한지 연락을 해봤습니다. 연휴 초반 하행선 열차가 대부분 매진됐는데도 원하는 시간표를 구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열차 예매가 가능한가요? 추석에도?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원하시는 시간대, 장소 해가지고 문자로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서 웃돈을 요구합니다. 가격대 아직 생각을 안 해봤고요. 수고비 좀 조금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여파로 창가 쪽 좌석만 판매돼 자리가 부족해지면서 불법 거래가 더욱 기승입니다. 사이트에 반복 접속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코레일 앱에 있는 전달하기 기능을 이용해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 아예 사기를 당해 돈만 날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승차권을 못 받거나 잘못된 승차권을 받아 손해를 보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암표 판매를 막겠다며 지난 2011년 처벌 규정이 마련됐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코레일은 단속 권한이 없다며 암표 관련 게시물을 내려달라는 공문을 포털 사이트에 보내는 등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언제든 요란스런 비가 올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층에는 영하 12도의 차가운 공기가 머물러 있는데요.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서 중북부 곳곳에는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밝은 햇살 볼 수 있겠고요. 오후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에 또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구름은 많겠지만 자외선 지수는 대부분 지역이 높습니다. 외출하실 때 양산을 꼭 챙기는 게 좋겠고요. 한낮에 덥지는 않더라도 아직 음식물이 상하기가 쉽습니다. 식중독 지수가 높으니까요. 음식물은 주의해서 섭취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대구가 28도로 전국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이기 때문에 겉옷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금요일부터 휴일까지는 영동 지역에 계속해 비가 내리겠고요. 갈수록 가을색은 더 짙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출입명부에 가명을 대충 쓰거나 가짜 휴대전화 번호를 적는다. 요즘 이런 유혹을 느끼는 시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의 위치 정보가 모두 수집될 수 있다며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끄고 다니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기도 합니다. 모두 방역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들이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영역이 설치한 CCTV만 100만 대가 넘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찍히는 이 빅브라더 감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범죄 예방과 방역에 분명 도움이 되지만 이 정보들의 접근이 가능한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아찔합니다. 정부가 모레 대책을 발표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민주주의 사회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권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